안녕하세요. 저는 숨겨진 진실을 뒤늦게 마주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경험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라도 사실을 숨겼다는 건 사람 사이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일인데요.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된 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 같았던 그때 일을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은 등한시하고 매일 술만 마시는 그런 폭군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시집 올 당시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두 살아계셨는데 그땐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여동생, 남동생을 낳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러다 제가 8살 때쯤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2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선 할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으신 뒤로부터 달라지셨거든요. 받았던 재산이 상당했던 아버진 주변의 꾀임에 속아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저기 투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내내 뜯어 말리셨지만 아버진 그런 어머니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며 못마땅해 하셨죠. 그렇지만 아버진 어머니가 왜 그렇게 뜯어 말렸는지 이해조차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진 그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투자가 잘 될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도 되지 않아 그 재산들을 다 날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웃긴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고 나자 그 원망은 모두 어머니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진 그 뒤로 매일같이 술만 드시며 어머니께 폭언을 일삼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시고선 집 마당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던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시면서 저에게 동생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얼른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전 동생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떨고 있었죠. 이 여편 내가 돈 어디 숨겨놨어? 돈 내놔, 돈. 내 돈 내놓으라고. 네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렸지? 그지? 선우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밖에서 다 써버린 걸 왜 집에 와서 찾고 있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도대체? 이것 봐, 이것 봐. 내가 당신 만나고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남편이 밖에서 뭘 좀 한답시면 집에서 응원이나 할 것이지. 남의 앞날을 왜 막어? 당신 때문에 내가 그 돈 다 날린 거야. 아버지가 당신한테 준 땅 당장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것도 내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왜 당신 거야? 난 절대 못 줘. 절대 안 돼. 어머닌 아버지의 무책임한 속에서도 어린 저희 세남매만 보면서 그렇게 꿋꿋이 버텨내셨답니다. 당시엔 지금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많이 좋지 않았기에 어머닌 더욱더 참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어머닌 몸이 많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홀로 삼남매를 키워내시긴 어려운 상태였고 그나마 아버지가 간간히 벌어오시는 생활비를 알뜰살뜰하게 모아 그렇게 저희를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아버진 정말 딱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만 집으로 가져다 주셨고 나머지 돈으로 밖에서 유흥이란 유흥은 죄다 즐기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삼남매는 언젠가 어머니를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자마자 전 어머니 이혼 소송을 주도했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고 저 역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취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어머니의 이혼이었답니다. 당연히 아버진 절대 안 된다며 난동을 피우셨지만 소송으로 무사히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두 동생들과 어머니를 데리고서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 어릴 적 내내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언제 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 항상 긴장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서 저희끼리 살게 되니 그 긴장이 정말 확 사라지더라고요. 늘 새벽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 일어났던 제가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고 푹 잤다 일어났을 땐 정말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 마음속으로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고 병원에 취직을 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빠지시면서 간간히 하시던 일도 하지 못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전 늘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늘 꿨던 것 같아요. 그런 제 꿈을 이루게 된 건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였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동료 간호사와 연애를 하던 중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아내는 저와 비슷하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조부모님 손에 자랐던 아내는 성인이 되고서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주며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신혼집을 작게나마 마련을 해 살고 싶었는데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내의 말에 전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빠, 나 엄마랑 아빠랑 산 기억이 없어. 하도 어릴 적이라 엄마 아빠 얼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나 엄마랑 한 번만 살고 싶어. 물론 어머닌 진짜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살면서 엄마랑 사는 행복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 물론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한 얘기였지만 그 말 속에서 아내의 애틋함이 느껴져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여동생과 남동생은 당시 각자 취업을 해 독립을 한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그런 동생들도 참 잘 챙겼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손이 참 빠르고 야무졌는데 주말마다 오는 동생들에게 반찬들도 늘 챙겨주곤 했어요. 새언니, 또 반찬 했어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언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언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는 제 반찬 안 해도 돼요. 저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도 안 해주는데 언니가 날 더 챙겨주는 것 같아. 에이, 아가씨. 내가 보기엔 아가씨 살이 자꾸 빠지는 게 밥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 귀찮고 번거롭고 그래서 밥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거 딱 일주일치니까 매일 저녁은 꼭 챙겨서 먹어요. 알았죠?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저보다 더 잘 챙겨주실 텐데 아직 제가 살림에 미숙해서 이것밖에 못 챙겨주네요. 이것밖에라뇨. 저 언니 덕분에 얼마나 밥을 잘 먹고 다니는데요. 요즘 회사에서 다들 제 얼굴 폈다면서 연애하냐고 막 그런다니까요. 새언니가 반찬 맨날 챙겨준다길래 다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오빠, 오빤 진짜 새언니한테 잘해야 돼.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냐? 앞으로도 잘해. 결혼하고서 여동생과 남동생은 저보다 아내를 더 따를 정도로 아내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친동생들이 생긴 것 같다며 동생들을 그렇게 잘 챙겨줬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특히나 어머니께 잘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젊었을 적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는지 그 상태에서 무리의 일을 하시다 보니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셨고요.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살폈던 것도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와 같이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3교대로 피곤한 와중에도 그렇게 살뜰하게 어머니를 챙기더라고요. 저와 쉬는 날이 맞지 않을 때면 아내는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몸에 좋은 보양식도 먹으러 다녀오기도 했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벅차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꼭 아내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서 한 2년가량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무정자증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아시고선 어머니가 정말 많이 속상해 하시고 특히나 아내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절 달래주더군요. 여보, 괜찮아. 요즘은 시험관 시술도 잘 되고 임신하는 사람들도 있대. 다행히 정자가 조금은 있다고 하잖아. 시험관 시술 시도해 보자고 했으니까 우리 희망 잃지 말자.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나도 정말 당신 닮은 아이 꼭 갖고 싶었는데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네.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아이가 없어도 난 괜찮아. 당신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어머니 모시면서 살면 되지. 우리 지금도 잘 살았잖아.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당신은 안 그래?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일단은 우리 시험관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이게 여자의 몸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더더욱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건강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별탈 없이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죠. 그 뒤로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지만 사실 임신까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술에 실패할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실망한 내색을 저희 앞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집엔 감당하지 못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평소 아내와 친한 병원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우 씨, 어떻게 해요? 제이가, 제이가 쓰러졌어요. 여기 병원인데 좀 빨리 와주세요. 갑작스런 아내의 소식에 전 너무나도 놀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아내 뇌출혈로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였습니다. 퇴근하고서 늘 운동한다며 몇 정거장은 걷다가 버스를 타던 아내는 그렇게 홀로 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없어 한참 뒤에나 발견이 된 거였고요. 뇌출혈은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빨리 발견이 되지 못한 만큼 아내의 생명은 위독했죠. 수술은 끝이 났지만 아내가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담당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저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죠. 그토록 강하고 씩씩했던 천사 같은 제 아내가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심장만 뛰게 되었습니다. 온몸의 의료기기들이 아내의 생명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현실을 저희 가족들 모두 그저 외면하고만 있었고요. 저 기기로라도 아내의 끊어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만으로 끝까지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의료진은 뇌사 판정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뜻밖의 사실을 저희에게 전했어요.
보호자분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께서 생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해 두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가족분들끼리 상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는 남을 위해 자신을 그렇게 내어준 거였죠. 정말 제 아내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 그날 뇌사 판정을 받기 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미안해. 당신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난 이렇게 당신을 보내고 싶지가 않아. 끝까지 못난 남편이라서 미안해. 당신은 참 마지막까지도 위대한 사람이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랑을 알았어. 정말 고마워, 여보. 그렇게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고서 신장과 간, 그리고 각막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뒤 병원으로부터 아내 덕분에 4명의 생명이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땐 전 아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후 전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천사 같았던 제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희 집은 적막함만이 감돌았어요. 어머니도 무척이나 힘들어하셨고 저 역시 내내 슬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꿋꿋이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자신이 떠난 뒤 남아있는 저와 어머니가 좌절해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너무나 속상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힘내서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룻밤을 꼴딱 새곳에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인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내내 핸드폰으로 아내 사진만 보며 울었던 날들도 많았고요. 아내의 첫 기일이 되었을 땐 음식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와 제대로 제사를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첫 기일 날은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특히나 어머니는 새벽부터 손수 장을 보시고 아내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원래 명절에도 진짜 간단하게 음식만 해서 차리시던 어머니였는데 그날은 어찌나 음식을 잔뜩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우야, 그래도 첫 제사인데 맛있는 거 먹게 해줘야지. 며느리가 이거 전도 좋아하고 내가 해준 미역국도 좋아했잖니. 나도 이런 거 잘 챙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가 혹시나 왔다가 먹을 거 없으면 어째.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가게 해야지.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새벽부터 장 보시고 내내 음식만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조금만 더 하고 에이미가 튀김도 좋아하고 나물도 워낙 좋아했잖아. 이거 다 먹고 가야지. 내가 해준 음식 얼마나 먹고 싶었을 거야 그래. 난 하나도 안 힘들다. 우리 며느리 먹일 생각하니까 나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말어.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 손으로 모든 음식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차리다 보니 정말 큰 상에 가득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여동생도 남동생도 모두 첫 제사에 참석을 해 그렇게 슬픔 속에 아내의 제사를 치렀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저만큼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어요. 누구보다 살뜰하게 자식들보다 더 많이 자신을 챙겨줬던 게 아내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동안 우울증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현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점점 아내를 잃은 슬픔은 덤덤해져 갔고요. 물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해가 갈수록 더 커져갔지만요. 그렇게 30대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내왔습니다.
주변에선 다시 재혼을 하라며 얘기를 했지만 전 그땐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지인의 직장 동료가 근처에 있다며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저 지인이 그냥 직장 동료와 술 한잔 하려고 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서야 일부러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인은 오랜 기간 힘들어하던 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었는데 제가 자꾸만 거절을 하니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여자분이 전 아내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늘 한쪽에만 쌍꺼풀이 있는 것도 비슷했고 콧대에 작은 점이 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분도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분은 한 차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비록 사별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여자분도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거다 보니 저와 마침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편한 사이가 되었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겨 연애까지 하게 됐답니다. 사실 연애까지 그렇다 해도 재혼에 대해선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보다 진심으로 절 생각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젠 이 사람과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40대 초반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아내 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끝까지 자신이 모시고 싶다며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결혼하고서 아는 전 아내의 기일에도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재희라고 해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저희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혼을 하고서 저희 서로의 상처를 더욱 이해하면서 배려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면 항상 어머니와 동행을 했고 늘 어머니 굳은 손을 마사지해주곤 했어요. 어머님, 좀 시원하세요? 제가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릴게요. 요즘 날이 쌀쌀해서 그런가 손발이 많이 차시네. 마사지 받으시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고맙다, 아가. 우리 며느리가 내 손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구나. 고맙다, 정말.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머님, 병원 잘 다니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저와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요. 아셨죠? 늘 따뜻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 다시 행복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시집가던 날 누구보다 여동생을 챙겨줬던 것도 바로 아내였어요. 결혼을 앞두고서 여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나한테 돈 보낸 거 알아? 아우, 난 괜찮다고 그랬는데 오빠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꼭 나 쓰라고 보내줬어. 결혼하고서 혹시라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라고. 새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내가 뭐라도 하나 사준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면서 사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떡해? 뭐? 네 새언니가? 언제 또 돈을 보냈대? 그러니까 말이야. 나 진짜 새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 엄마 한복도 새언니가 새로 싹 해주고 오빠가 나 혼수하라고 돈 줬었잖아. 난 그걸로도 충분한데 새언니가 또 이렇게 챙겨줄 줄을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결혼하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는데 나 정말 눈물 나오는 줄 알았어. 오빤 진짜 무슨 복이야? 전 새언니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번 새언니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여동생의 말을 들으며
전 더욱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저희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저희는 다툰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매번 절 배려했고 어머니를 저보다 더 잘 챙겼거든요. 한동안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던 어머니도 아내가 오고 나서부턴 활기를 되찾으실 정도였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와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 결혼 생활 3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자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핸드폰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라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어느 날은 뭔가 기다리는 전화라도 있는지 내내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길래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뭐 어디 전화 올 때라도 있어? 왜 이렇게 자꾸 핸드폰만 쳐다봐? 어? 아니, 회사에서 업무차 통화할 게 좀 있는데 이 시간쯤에 전화한다 그러더니 안 오네. 에이, 오늘은 안 할 모양이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그래? 무슨 이 시간까지 전화란대? 에휴, 퇴근했으면 사람 좀 편하게 두지. 그러게 말이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전화 오겠지 뭐. 그러더니 갑자기 또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좀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다가 어느 날부턴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꾸 핸드폰에 시선이 가 있는 아내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물어봤지만 항상 아내는 회사 일 때문이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서 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 아내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그때 아내가 씻고 있었던 터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부재중으로 남으면 나중에 아내가 전화를 하겠지 생각하고서 그냥 뒀었는데 한 번 끊기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였습니다. 번호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길래 뭔가 급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린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저예요, 하나. 엄마 듣고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 계속 전화했는데 저 이번 주 수요일에 졸업식 하는 곳 오실 거죠? 엄마 잊어버렸을까 봐 전화했어요. 꼭 오세요. 다급하게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라뇨? 아낸 전에 결혼하긴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잘못 전화 온 거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전에 아내 이상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전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에게 그 전화를 받았던 얘기를 하지 않고 통화 내역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말했던 수요일 날 전 연차를 쓰고서 아내의 뒤를 밟았어요. 그런데 출근한다던 아내는 회사로 향하지 않고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들른 곳은 바로 꽃집이었고요. 꽃집에 들려 커다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선 어디론가 또 향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도착한 곳은 바로 한 중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중학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은 그 학교 졸업식이 있었는지 수많은 학부모들이 다들 꽃다발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그 학교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얼마나 지났을까 졸업식이 끝이 났는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뒤섞여 교문 밖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딱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옆에는 아내와 똑 닮은 한 여자아이가 활짝 웃으며 아내의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앞을 가로막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얘기를 했어요. 여, 여보, 여긴 어떻게... 당신 뭐야? 이 여자인 도대체 뭐야? 여보, 그게 있잖아. 여보, 뭐냐고? 똑바로 말 안 해? 뭐냐니까?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자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내와 그 여자아이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아내 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전 그 꼭 붙잡은 손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야, 당신 아이가 있었어?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냐고. 여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잠깐 저기 가서 나랑 좀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 제발, 여기 아이 학교야.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제발 이러지 말고 다른 곳 가서 얘기하자. 제발 부탁이야. 아내가 너무나도 간곡하게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전 그런 아내의 불안한 표정과 고개를 푹 숙이고서 절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조용히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을 땐 그 여자아이는 같이 오지 않았는지 아내 혼자 도착을 했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모습에 처음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뭐야, 왜 혼자 왔어? 그 아이는 뭔데? 도대체 뭐냐고? 당신 나한테 아이 없다고 속였던 거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보, 그게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서 나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내 상황 한 번만 좀 들어줘. 어? 듣긴 뭘 들어? 친구 감쪽같이 속여놓고선 나한테 뭘 들으라는 거야? 자식도 있으면서 없는 척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어? 내가 몰랐으면 평생 나 속이고 이렇게 몰래 당신 딸 만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여보. 정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정말 아니었다고. 나도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더니 아내는 오열을 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내의 첫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20대 머무를 때 만나던 사람이랑 덜컥 애가 생겨서 결혼했어. 그렇게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정말 힘들었어. 시모는 날 무슨 첩처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자기 남편처럼 생각했거든. 같이 식탁에 앉아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도 없고 늘 난 다른 식구들 밥 챙겨주고서 마지막에 찬밥에 남은 반찬 먹기 일쑤였어. 애 낳고 나서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집안일 해야 됐고 딸아이 한 번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냐면서 시모가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 그런 와중에 남편은 내 편 한 번 되어주지도 않고 내내 술만 마시면 나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내 탓만 하더라.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애 데리고서 나오려고 했는데 가진 것도 직업도 없었던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었겠어. 그나마 그 집에선 딸도 아껴주니까 그 집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 남편이 평생 애 안 보는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렇게 도망치듯이 이혼하고 그 집을 나온 거야. 뭐? 그럼 끝까지 아이랑 연락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연락한 이유가 뭐야? 뭔데? 뭐 이제라도 아이 데리고 오고 싶었어?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속에 아이를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어. 전 남편도 재혼했고 아이도 사랑받으면서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 살면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살았는데 근데 6개월 전에 그 집에서 전화가 왔어. 전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대.
손쓸 틈도 없이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갔다더라고. 재혼한 여잔 이혼한 지 오래고 시모 혼자서 그동안 애를 키워왔었나 봐. 시모가 그제서 연락이 온 거야.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모도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애가 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래. 아니, 계속 아이를 만나달라셔서. 그러면서 통곡하는 아내를 보면서 순간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결혼 생활이 끔찍하고 힘들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두고서 집을 나올 생각을 했는지 안쓰럽더군요. 거기다 저 역시 어머니가 술꾼에 난동 피우는 아버지의 횡포를 겪었었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을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절 속였다는 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제가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나 당신한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천벌 저지른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 아이 엄마 사랑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전 남편이 재혼한 그 여자도 앞에서만 예뻐하고 내내 아이한테 냉대하며 그렇게 살았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날 만나고 행복해하는 그 아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 당신한테 이 말하면 당신이 날 버릴까 봐. 그리고 아이 버린 여자로 색안경 끼고 볼까 봐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안타까우면서도 마음도 아팠지만 이 큰일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들었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에 섣불리 아내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 오열하는 아내를 두고서 카페를 나와버렸죠. 그리고서 며칠 동안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서 전 3일 내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고민을 했어요. 바닷가에 혼자 앉아 내내 울기도 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내내 고민했음에도 전 제대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집에 갔더니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 모든 사실을 아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절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아내가 저와 카페에서 얘기했던 그날 바로 자신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짐을 챙겨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으며 얘기하셨습니다. 선우야, 엄만 네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 아직 네 마음 정리도 못한 것 같구나. 엄만 우리 며느리가 참 좋다. 지금껏 봐온 며느린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야. 그 착한 아이가 오죽했으면 자식을 두고 왔겠니. 엄마도 다 들었다. 걔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어머니, 그래도 너무 큰일을 숨겼어요. 아이가 있다는 걸 전 처음부터 몰랐다고요. 그래,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어. 3년을 내내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애다. 단 한 번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을 정도로 우리 며느리 나한테도 네 동생들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최선을 다했어. 그 아픔 네가 받아주고 마음을 베푼다면 아마 너한테 더 잘할 거다. 그런 애가 우리 며느리야. 어머니, 하지만 사람은 후회할 일 하면 안 돼. 늘 현실에 충실해야지. 너 정말 우리 며느리라고 이혼하면 네가 잘 살 자신 있어? 확실한 거야? 그런 확신도 없이 용서도 못하겠다는 거고? 선우야, 후회할 일 만들지 말거라.
사람 진심을 봐. 전 어머니 말을 듣고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건지, 아내의 그 슬픔을 제가 받아줄 수 없는 것인지 수만 번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모든 결심을 끝내고서 아내에게 전화 걸었답니다. 아내는 제 전화를 받고서 좀 놀란 듯 하더라고요. 여보, 저 당신 딸이 하나라고 했지? 한번 좀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를? 당신이? 그래, 당신 딸인데 내가 봐야지.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잖아. 여보, 정말 그래도 되겠어? 정말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 당신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랑 자리 한번 마련해 줘. 나도 하나랑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 여보, 정말 고마워. 여보, 진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전 정식으로 아내의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으로 딸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고, 그렇게 처음 저희 집에 오던 날, 아내의 딸은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또래 아이에 비해서 무척이나 야인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눈치만 보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저, 하나야, 아저씨 저번에 잠깐 봤지? 그때 미안했다. 아저씨가 잘 몰라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래, 그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괜찮지? 그렇게 내민 손을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잡아줬을 때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도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뒤 전 자주 아내와 아내의 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저와 잘 얘기를 하지 않았던 아이도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을 열었는지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정말 절 잘 따르더라고요. 어찌나 아내를 닮았는지 특히나 웃는 모습이 아내를 쏙 닮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아이가 한 번도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없다길래 하루는 아내와 같이 놀이동산을 가본 적도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놀이동산 한 번쯤은 다 가지 않나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말에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당장 가자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놀이동산에 갔을 때 너무나 순수하게 해맑게 웃는 아이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랑 저거 타요. 엄마 무섭다고 못 탄대요. 아저씨는 저거 같이 탈 수 있죠? 저랑 같이 타요. 네? 롤러코스터를? 아이고, 아저씨 멀미하는데. 그럼 안 타실 거예요? 저거 꼭 타고 싶은데 저 혼자 타요? 아니야, 아저씨랑 같이 타자. 아저씨도 롤러코스터 오랜만에 타봐야지. 그렇게 둘이서 신나서 놀이기구를 타며 다니다 보니 정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아이를 만나면서 서로 정도 쌓고 마음도 쌓다 보니 이젠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처럼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내 전시모가 이젠 더 이상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 바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마음을 전하니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 이제 우리 하나, 우리가 입양하자. 당신 왜 한 번도 나한테 하나랑 살고 싶다고 말을 안 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겠어. 난 지금도 괜찮아. 하나 자주 보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 나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여보.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 하나랑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싶더라고. 그 애가 아저씨 하면서 달려오는데 내가 딸이 있었으면 딱 하나 같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여보, 우리 하나 데리고 오자. 나 하나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어. 여보, 고마워.
정말 당신한테 내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야말로 당신한테 고맙지. 우리 어머니 동생들 누구보다도 잘 챙겨준 게 당신인데, 그리고 내 평생 자식이라고는 없겠구나 생각하며 살았는데 당신 덕에 이렇게 딸까지 생겼잖아. 내가 당신한테 더 고맙지. 그렇게 저흰 정말로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딸을 입양하고서 아내의 전시댁에 딸 짐을 가지러 같이 갔던 날, 아내의 전시모는 아내에게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에미야, 우리 하나 잘 부탁한다. 내가 평생 너한테 잘못한 거 벌 받으면서 삼아. 너한테 내가 못된 짓 많이 했던 거 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두고두고 벌 받을 테니 우리 하나 정말 잘 부탁한다. 어머님, 저 어머님 용서했어요. 우리 하나 어머님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하나 제 딸이에요. 제가 당연히 잘 키울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그렇게 아내의 전시모는 지난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그런 전시모를 아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딸이 집으로 들어온 후 처음엔 저한테 아저씨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아이가 눈치가 많이 보이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신발을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를 하면서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애가 눈치를 참 많이 보는구나 싶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딸을 데리고서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아내 몰래 용돈도 지어주면서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딸이 저희 집으로 온 지 딱 2달째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턴 딸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속으로는 엄청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만 딸에겐 내색을 하지 않았죠. 딸은 요즘 아내보다 왠지 절 더 따르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면 딸은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와 절 반겨주곤 합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힘들죠? 가방 이리 주세요. 고마워, 우리 딸. 어떻게 아빠 딱 들어오니까 번개처럼 나타나? 아빠 오기만을 기다렸죠. 아빠, 오늘 엄마가 특식 준비했어요. 엄마가 오늘은 식구들 보양해야 된다고 백숙 끓였어요. 아빠 얼른 손 씻고 오세요. 그래, 우리 딸. 아빠 얼른 손 씻고 가마. 정말 토끼 같은 자식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이가 얼마나 아깝고 예쁜지 모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제가 딱 집에 오면 쪼르르 달려와 반겨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딸이 아니었다면 제 평생 이런 행복은 한 번도 겪지 못했을 테죠. 정말 제가 아내를 만났기에, 그리고 딸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감정만 앞서서 섣부르게 제가 결정했다면 지금의 행복을 느끼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왜 딸을 받아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딸과 아내가 있기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제 딸이에요. 끝까지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고 사랑하고 딸뿐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흔히 거짓말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감추는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 사이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 고의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무언가를 감추고 숨겨왔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전 사람의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얘기를 한다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될 거라고 믿어요. 제 긴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더 큰 축복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